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서 그린란드 문제와 가자 지구 평화 구상을 놓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겨울 폭풍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부 지역에도 눈과 한파 변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 지난 월요일 미시간에서는 차량 약 100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 보고 시즌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최대 $6,000의 보너스 공제 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텍사스 댈러스에 또 하나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들어서면서 뉴욕 금융중심지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군 헬기 조종사 출신이자 4선 연방하원의원을 지낸 마이키 쉐럴 당선인이 오늘 뉴저지주 제57대 주지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명문대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들조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직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서 그린란드 문제와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놓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관세 압박과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자 평화위원회 구상이 맞물리면서 국제사회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해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 21일 오전 8시 30분에 연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을 직접 찾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상 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과 나토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연설에서도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발언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100% 실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도 보복 조치를 검토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통제권 주장과 관련해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보스에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신경 써야 할 사안은 그린란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MBC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가자 평화위원회 구상도 국제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다보스 현지에서 가자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가자지구 재건과 전쟁 종식을 명분으로 출범하지만 활동 범위가 다른 국제 분쟁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평화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자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측은 관세 위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평화위원회가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장 초안에는 분쟁 지역의 안정과 합법적 통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국제기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신 의장을 맡고 회원국 초청과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캐나다, 러시아 등 60여 개국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평화위원회 참여 초청을 받았으며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초청을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이스라엘 등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이 구상이 국제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연설과 이후 행보가 국제 외교 지형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이번 주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겨울 폭풍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요일 이후 동부 지역에도 눈과 한파 변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 지난 월요일 미시건에서는 차량 약 100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여기에 2003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태양 복사 폭풍이 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도 겹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이번 주 강한 찬 공기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기준으로 이 폭풍은 중서부를 지나고 있으며 수요일 이후에는 동부 지역, 특히 뉴욕과 뉴저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폭풍이 얼마나 북쪽으로 이동하느냐입니다. 경로가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오면 뉴욕과 뉴저지에도 눈이 내릴 수 있고 반대로 남쪽에 머물 경우 큰 눈 없이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아직 최종 경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눈이 내릴 가능성과는 별도로 이번 주 후반에는 강한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수요일 아침 뉴욕시의 최저기온은 화씨 기준 중후반 10도대까지 떨어질 전망으로 주 후반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며 방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겨울 날씨는 실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시간 질랜드 타운십에서는 눈 폭풍 속에 차량 약 100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96번 고속도로 64번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미시간주 경찰은 이 가운데 세미트럭이 30대에서 40대가량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타와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이 동부로 이동할 경우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도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이동 계획이 있다면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주기상 경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 산하 우주기상예보센터는 심각도 5단계 중 4단계 등급의 태양 복사 폭풍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기상예보센터는 현재 심각도 4등급의 강력한 태양 복사 폭풍이 진행 중이며 이는 20년 넘게 관측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심각도 4등급이 마지막으로 관측된 것은 2003년 10월 달로 당시에는 스웨덴 정전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압기 손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양 폭풍으로 일부 지역에서 오로라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고 위성이나 GPS 정확도에 일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 생활에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 보고 시즌이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최대 $6,000의 보너스 공제 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의무는 소득과 연령, 신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신 납세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15,750를 초과하면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65세 이상 독신자는 기준이 $17,550로 높아집니다. 이는 고령자에게 더 높은 표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에는 두 배우자가 모두 65세 미만일 때 합산소득 $31,500 초과 시 보고 의무가 생기며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면 $33,100,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면 $34,700 이상일 때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IRS는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세금 보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 각종 크레딧을 통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된 경우에는 소득이 낮아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이른바 빅 뷰티풀 법안에 따라 시니어 납세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최대 $6,000의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공동신고 시에는 최대 $12,000까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표준 공제를 선택하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든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금액이 환급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시니어들의 세금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약 3,390만 명의 시니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평균 세후 소득이 약 $67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제 혜택은 줄어듭니다. 수정 조정 총소득 기준으로 독신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는 15만 달러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독신 17만 5천 달러 이상, 부부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공제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 구조, 연금 수령 여부, 투자 소득, 자영업 소득 등에 따라 신고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 기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CPA와 상담을 통해 환급 가능성과 절세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 댈러스에 또 하나의 뉴욕 증권 거래소가 들어서면서 뉴욕 금융 중심지의 위상이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의 상징이 더 이상 뉴욕에만 머물지 않게 되면서 시장 안팎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뉴욕에 믿기 힘들 정도로 나쁜 일이라고 규정하며 새로 취임한 조라맘단의 뉴욕 시장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텍사스 댈러스에 또 하나의 뉴욕 증권거래소 전자거래 거점이 들어서면서 뉴욕 금융 중심지에 경쟁력 약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뉴욕 증권거래소 텍사스는 기존 시카고 거래 기능을 이전해 출범한 전자거래 중심지로 뉴욕과 댈러스가 동시에 운영되는 사실상의 이원체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댈러스에 뉴욕 증권거래소를 짓는 것은 뉴욕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한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새 뉴욕 시장에게 주어진 큰 시험대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이번 확장은 뉴욕 증권거래소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래소 측은 남부와 서남부 지역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일 뿐 뉴욕 본부 기능을 대체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에릭 존슨 댈러스 시장의 발언을 인용해 뉴욕 금융기관의 댈러스 이전이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존슨 시장은 뉴욕의 높은 세율과 규제가 기업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수치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38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플로리다로 이주했고 이 과정에서 약 370억 달러의 과세 소득이 뉴욕을 떠났습니다. 텍사스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유입된 36만 명의 주민과 함께 21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흡수하며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텍사스에는 이미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본사가 다른 어떤 주보다 많이 몰려있으며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3조 7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오라클과 엑선모빌 본사도 텍사스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선은 자연스럽게 올해 1월 1일에 취임한 조람맘단이 뉴욕 시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급진적인 공약을 앞세웠던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비교적 절제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증세 없는 유아교육 예산 확대 방침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했고 경찰 정책과 외교 현안에서도 선거 때보다 신중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정가에서는 맘다니 시장의 절제된 행보와는 별개로 뉴욕 증권거래소의 댈러스 확장 자체는 뉴욕시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변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뉴욕 시장실이 이번 논란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금융의 위상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맘다니 시정의 첫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해군 헬기 조종사 출신이자 사선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마이키 셰럴 당선인이 오늘 뉴저지주 제57대 주지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셰럴 주지사는 뉴저지 역사상 첫 번째 민주당 출신 여성 주지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셰릴 주지사는 오늘 오전 뉴저지 뉴워크에 위치한 뉴저지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54세인 셰릴 주지사는 해군 헬기 조종사 출신이며 연방검사 경력뿐 아니라 4선 연방하원의원을 지낸 인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는 민주당 필머피 주지사에서 민주당 셰릴 주지사에게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으로 뉴저지에서 민주당이 3회 연속 주지사직을 차지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셰릴 주지사는 2025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약 14%포인트 격차로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취임식 연설 도중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동결 행정명령입니다. 주정부가 기존 예산을 활용해 6월에 예정된 요금 인상분을 상쇄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과 원자력 등 신규 에너지 생산 확대 명령입니다. 셰릴 주지사는 이 명령을 통해 새로운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시설을 건설하고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허가 절차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주정부는 전력회사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취임 연설에서 셰릴 주지사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뉴저지의 역사적 역할을 언급하며 독립선언서의 왕의 권력 남용 구절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권력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위헌적으로 관세 체계를 도입해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챙기는 대통령을 보고 있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과 관련해서는 법을 어긴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이민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역사상 여성 주지사는 제50대를 지낸 공화당 소속 크리스틴 토드 휘트만 전 주지사입니다. 셰릴 주지사는 뉴저지 역사상 민주당 소속으로는 첫 번째 여성 주지사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에서 화이트칼러 채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명문대 경영 전문 대학원 MBA 졸업생들조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둑 및 조지타운 등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원을 졸업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명문 MBA 졸업생들조차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보도를 통해 MBA 채용 시장이 1년 이상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주요 대학들의 취업 지표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듀크 대학교 푸과 경영대학원의 경우 지난해 여름 졸업생 가운데 졸업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한 비율이 21%에 달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도 같은 기준에서 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각각 2019년 5%, 4%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악화된 수치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맥도너 경영대학원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졸업 3개월 후 미취업 비율은 2019년 8%였지만 2024년 16%로 2배가 늘었고 2025년에는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환경도 구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증가한 월 평균 신규 일자리는 약 4만 9천 개 수준으로 두 차례 경기 침체기를 제외하면 최근 20여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의료, 돌봄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어 금융, 컨설팅, 테크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MBA 졸업생들과는 수요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경력직 인력까지 더해지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졸업생들을 채용 공고 및 해당 기업 재직 동문들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졸업 3개월 후 미취업률이 2024년 23%에서 2025년 16%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MBA 고용 시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학력, 고스펙 인재들이 장기 구직에 나서는 시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 증권 거래 플랫폼 도입을 추진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토큰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위한 플랫폼 개발을 마쳤으며 현재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과 유통 정보를 관리하는 증권으로 새 플랫폼이 출범하면 투자자들은 연중 24시간 주식과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액 단위 주문이 가능해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거래 체결과 동시에 실시간 결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거래 수단으로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사용도 허용됩니다. 다만 실제 출범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토큰 증권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뉴욕 증권 거래소의 시도가 주식 거래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의약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영리 의약품 가격 연구기관 46 브루클린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850종이 넘는 의약품의 리스트 가격이 평균 4% 인상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부터 당뇨병 치료제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약값 부담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리스트 가격이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르지만 가격 인상 자체가 보험사와 환자 모두의 부담을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화이자는 암 치료제와 코로나19 치료제 등 수십 종의 약값을 인상했고 특히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는 15% 인상됐습니다. 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도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과 마운자로의 가격을 각각 3% 올렸습니다. 한편 정부는 메디케어 대상 일부 약품의 가격 협상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평균 50% 이상 낮췄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전체 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인 유권자 단체가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주민주 참여 포럼은 19일 성명을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계약관리 논란 그리고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이 해외 동포와 동포 사업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주민주 참여 포럼은 쿠팡이 문제를 인정하고도 김범석 의장이 한국 국회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쿠팡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 로비가 마치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한미 간 외교와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단체는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범위의 투명한 공개와 피해자 보상, 노동자 안전 보장, 배달 파트너와 자영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문책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 법인은 미국 상장사 쿠팡 INC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3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잉그루드에 거주하는 36세 크리스천 파라페스코소는 지난 일요일 새벽 잉그루드 찰스 스트릿의 한 주택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팔과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해켄색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뒤 여러 차례 총을 발사했고 그 가운데 한 발이 피해자에게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라페스코소는 1급 살인미수 혐의를 비롯해 불법 목적의 무기 소지와 가중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